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 감산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윌러 연준 이사가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완만해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21년 12월 강한 고용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약간 의문을 가질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12월 달에 강조를 했다라는 것은 12월 달에 최고의 소비 시즌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고용에 따른 효과가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히려 물가만 더 올라가게 되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과, 그리고 보험한 연준 이사가 팬데믹으로 여성 노동력이 감소해 이전 고용 수준으로는 복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했던 숙박, 음식, 노인 보육 등과 그리고 교육 부분을 토탈해서 이제 노동 조건이 더 유연성이 있었던 그런 업에 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과, 그 다음에 학교와 어린이집이 또 폐쇄가 되면서 보육의 책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노동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노동력 공급 부정이 팬데믹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동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라고 발언을 하며 팬데믹이 미스매치, 가족 돌봄, 건강 인센티브의 고용을 악화시켰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퇴사 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공무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군은 곧바로 퇴사 조치가 돼요. 특히나 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역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예, 최대한 이 코로나 시즌을 더욱더 장기화 가져가기에는 미국 또한 상당히 경제적으로 영향이 꽤 크다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보게 되면 아시아권에서도 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이 이제 관광에 또 미치는 영향도 꽤 크는데, 이쪽이 국가의 재정도가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깎였습니다. 2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세입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출 품목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 운영도가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실업자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봉인도 곧바로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외국계 기업이 한 달마다 1만 개씩 빠져나가고 이 베트남에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다른 국가에다가 그런 사업장을 이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무서움을 알고 베트남이 이제 부랴부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고충이 또 있었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걸 또 뉴스를 보니까 왜 우리만 좀 위드 코로나를 잘 안 하지? 왜 안 할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것과 그리고 거기에 사정, 환경적인 사정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이 건강 인센티브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에서도
좀 상당히 진전성이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좀 들어가는 그런 시설군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기피가 많이 나와서 좀 많은 퇴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과거만큼 다시 돌아올 만큼 회복이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육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직 어린이 기준에서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한 백신이 아직까지는 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그게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학교나 어린이집에 따른 생각보다 그게 유연성이 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너무 말이 길어졌고요. 네, JP모건 인플레이션 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정책적 금리가 낮춰 현재 통화 정책을 명목 정책 금리보다 훨씬 완화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분석과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과다한 양적 완화 정책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인플레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측면을 주변에 있는 중앙은행들을 좀 압박을 해서 약간 같이 좀 더 완화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것도 또 아닌데 잘 따라줄까요? 예, 약간의 물음표는 있습니다. 뭐 약간 깡패처럼 행동을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IMF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에 따른 부분과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잠재적 금융의 또 파동력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좀 낮게 잡았다라는 내용과 달러 인덱스 수치는 93.7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하회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약간 하락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69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금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된 영향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가를 보게 되면 배럴당 83달러 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천연가스 추가 공급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계절의 시즌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심리적으로 더 계속 작용이 되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뭐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이익 실현이 조만간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에서 나왔던 온체인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구글 트렌드도 비트코인 트래픽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뭐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다뤄졌고 국내 뉴스에서도 요새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스케이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모스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 세이건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포르테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으며 코스모스 블록체인 개발자를 위한 올인원 플랫폼 스타포트를 또 출범을 했고 크로스체인 디파이 플랫폼 에머리스가 12월에 퍼블릭을 런칭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RBC를 통한 크로스체인 디파이 마켓 적용과 싱글 스테이블코인 H 상품 4분기를 출시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모스 사상 최대 규모의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NBA 코인베이스와 첫 암호화폐 스폰서십을 계약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 첫날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홍당기 씨는 여전히 우리는 과세 문제가 없어요 라고 희대의 개소리를 찍찍해 쌓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뭉개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세는 조세에 있어서 잠재자,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조세에 따른 근거와 법령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위배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가 가장 모든 중심의 논란의 가장 1순위인데 이거를 또 방치를 하면서 또 하다가 억울한 사람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왜? 기준이 모호하니까 당연히 어느 뭐 어떻게 보면 코이 골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골면 귀골이가 되고 이 새끼 뭐 범죄자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범죄자 되는 거죠. 그냥 역할 너 범죄자처럼 생겼으니까 너 그냥 범죄자 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괜히 뭐 벌금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논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해당 정치적인 발언으로 아무런 뭐 논리가 없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 2017, 18년도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이 ETF가 03년도 때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있는 가격이 야 비트코인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찍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더 이상은 많이 못 오르겠죠. 올라봐야 뭐 몇 퍼센트 올라가겠지. 이게 끝일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충분히 아직도 이 시장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해당에 있는 상품도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예, 선물이 되려면 선물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품이 또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ETF 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막 그냥 홀짝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17, 18 시즌에도 충분히 실시간 방송으로 풀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 주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형태에서 이런 조건이 또 성립이 되면 충분히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ETF가 가능하다라고도 순차적으로 상품이 하나씩 통과가 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ETF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에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 생각도 물론 사람인지라 틀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틀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 부분을 좀 알고 계셨던 분들도 혹여나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드렸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ETF가 딱 되면 여러 가지 상품을 더욱더 유연성 있게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은행권에서 뭐 여러 가지 상품군을 자주 들었던 그런 접했던 그런 상품군들을 이제 귀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신한은행이 6년 만에 곱박스에서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건 매각 상대방이 스트리밍 2대 주주인 DCG 그룹이라고 합니다. DCG 그룹. 근데 왜 신한은행은 6년 만에 곱박스를 다 처분을 했는지 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어느 정도 KYC AML을 맞고 어느 정도 거래소의 트래블 룰까지 다 진행 끝났던 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다 팔았는지 나중에 뭐 이유가 또 밝혀지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 최근 3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크립토 카운터 공식 트위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증가하면 알트코인 매수, 마진 거래가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마켓캡 비트코인
형태가 지금 62,000선을 이미 거기서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요. 펀드 스트랩에서 선물 ETF 출시, 비트코인 16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또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 미국 재무부 장관도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장기 보유자는 수익률 300%가 나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해도 이상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의 채굴기업 스트롱홀드가 IPO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IPO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에 또 이 내용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건전한 홍보이죠. 예, 내년 코인과세 국민청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 시즌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막 ETF 통과된 게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인데 여기가 이제 끝물이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 그럼 미래 세대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무엇으로 부동산을 빠르게 돈 모았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머물고 있나요? 노동소득으로 분명히 그 집을 충분히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투자에 따른 소득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노년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들이 여러분의 노인이 됐었을 때 서로에 따른 메비우스 띠로 교환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냥 국가는 국가에 하는 역할이 최소 역할인 것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노인의 최소 복지를 유지를 해주고 최소 연금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대들에게 약간의 기회와 꿈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투자적 수단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라고 하면, 이 미래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다 각 나라마다 연령대가 생각보다 결혼의 이 범위가, 레인지 범위가 좀 커요. 근데 한국은 생각보다 레인지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그 시기에 못하면 거의 뭐 노총각, 노처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지금 다 그런 문화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급해서 더 짧은 시간 안에 좀 투자로 해서 좀 성공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판단은 더욱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더욱더 신중을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써니 턱상하는 이유, 닉네임 당을팽이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급등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위스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트론 재단에서 저스트 스왑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썬스왑을 출시를 했다. 업그레이드된 썬스왑이 트론의 온체인 토큰 스왑과 채굴과 스테이블코인 스왑과 스테이킹 자칫 통합해서 덱스 시스템을 총력을 기울이는 트론 디파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트론 가격도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터키 비트코인 신고가가 갱신이 됐다라고 했는데, 터키 말고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에 있는 나라들 거를 좀 갖고 와서 봤는데 터키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뭐 유로 쪽도 거의 신고가에 근접한 형태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 나머지 쪽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도 일단 애매하게 지금 걸쳐져 있는데 조만간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 노비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해외 이용자 무료로 송금 가능하고 스테이블코인 박스스 달러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은 요거를 진짜 많이 쓸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물론 꼭
뭐 노비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뭐 코인 거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저걸 안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으로 닉네임 딱손님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 괜찮아갖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석이어서 한번 소개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알테아 업그레이드가 10월 27일 날 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에 따른 유입이 좀 말이 많이 나온다. 야, 이클만 갈 거 같냐? 레이븐 아니면 에로고 쪽이나 나머지 쪽으로도 다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복잡하니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더 해시가 약 72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식을 차지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해외 많은 채굴 유튜버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약 45에서 55% 정도가 아식 장비라고 한다. 어찌되었던 GPU 채굴자들이 POW 기반으로 넘어올 때 특정 코인으로 가지 않고 GPU 장비로 채굴 가능한 코인이 모두 골고루 분배되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POW 기반의 채산성이 나오는 코인은 약 30 종류가 되며 이더 해시가 골고루 분포된다라고 보며 각 코인의 해시가 현재 해시 대비 4배가 오르게 된다. 그럼 따라서 난이도도 자동으로 비례해서 오르게 되는데, 그럼 현재 채산성이 약간 떨어지게 된다. 이건 말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해시가 바로 넘어왔다라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가정이니까 좀 더 천천히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곧바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실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더 해시 유입으로 현재 해시가 4배 올라 난이도가 동반 상승하게 되면 적어도 현재 채산성 대비 4배 이상 수익이 나야 본전에 근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현재 채굴에서 캐낸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과 현재 POW 기반들이 해시레이트와 거래량이 최상위권 중에 하나의 코인은 이클이다. 즉 유동성이 충분하다라는 걸 강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타노스 하드포크를 통해서 DAG 사이즈를 줄여서 3기가 GPU로도 채굴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했고, 이는 아식 장비의 과거 51% 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고로 현재 나이스 해시라는 임대 채굴 풀에서 이더 해시 임대를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가지고 왔다. 51% 어택 가능한 임대 비용을 보게 되었을 때는 과거에는 300% 이상 임대가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51% 해킹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굴 알고리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더 해시에서 일부만 이클로 전환해도 네트워크 점령이 가능했다. 근데 이가 이제 임대를 못하게 때문에 목록에서 좀 제외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클에서 다양한 성능의 GPU로 채굴이 가능한 상태이고, DAG의 크기는 볼 수 있듯이 22년 6월에 예정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채굴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본 결과 이클의 아식 채굴이 안 되는 걸로 잠정 파악이 됐으며, 하지만 이더가 아식 채굴 방지를 위해 일부 알고리즘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채굴 가능하게 하는 점을 미뤄봐 이더 채굴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클 채굴이 가능하도록 아식 장비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겠다. 정리하자면 이더 해시가 POW 코인들이 골고루 분배한다라는 가정하에 해시 상승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적어도 일부 선택된 코인들의 가격 펌핑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그 대상 코인으로 이클이든 레이븐이든 에르고든 결국 시장에서 판단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며, 해시율 대비 이더 해시 유입을 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통량을 따져보면 이클이 손에 꼽을 정도로 기반이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ETF 관련 내용인데요. 아까 ETF 관련된 추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이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예,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레스케일 운영 중인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 이용자들은 이번에 신청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별다른 조치 없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 내용이 뜻하는 바는 선물의 ETF 출시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ETF 상품 출시 기대감에 그레스케일의
거래 상품이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자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레스케일 현물 ETF 전환에 영향을 쏟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옛날부터 상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레스케일은 이거에 따른 연구를 엄청 많이 했던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막 밝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물의 ETF가 승인이 되면 기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ETF 상품이 남들보다 먼저 갈아타게 되니 현재 역프리미엄으로 불만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그럼 비트코인 이외 그레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상품 사이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있는 상품들이 이더리움 ETF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레스케일에서 운영 중인 3단계에 있는 상품들은 SEC ETF 전환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이미지 사진을 보게 되면 SEC가 보고 중인 상품을 비트이더, 이클, 비케, 라이트코인,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이 알트에 대한 ETF 전환 의지가 있냐?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비트, 이더, 이클, 비케, 라이트코인 네. 의지가 있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링크에 있는 기사의 본문을 일부 발췌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14개의 투자 상품에 대한 ETF 전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게 되겠고 현재 그레스케일 포폴에서는 이클이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보유량도 엄청나고 현물 ETF 상품 발행 총량만큼 현물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 시점이 문제지. 조만간에 비트 현물이 오케이 되면 요래 아마 사이즈로 키워줄 것이지 않겠냐라는 이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가상자산 향후 투자 기관들이 생산적 수단이 될 것이며 과거 부동산이나 기업들이 주식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들의 생산적 수단이 활용되었다면 이번에 몇몇 선별된 암호화폐들이 그들의 생산적 수단으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냐 건물에 소유하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서져 있고 여기에서도 시간을 허방하게 끝나지 않도록 각오와 분석과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 세상에 거저준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의 작성자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 만큼 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자를 막 멸망적으로 싫어하고 그러신 분들은 자신의 위치, 정말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우등생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본인 인생 경험치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계속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돈이 없게끔 살아왔는지를 과거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둥바둥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도 애초부터 손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수성가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 시장의 빛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의 재산을 지키면서 투자를 제대로 할 거라고 하면 제대로 미친 척하고 분석을 좀 더 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더 일찍 암호화폐를 알았더라면 비트이더에 투자할 것 같았다. 그게 좀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맨날 뭐 뉴스에 선동당하고 뭐 하고 언론사에서 맨날 저게 답이다라듯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게 꼭 답은 아니다라고 깨달았었을 때는 이미 저 멀리 가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투자는 신중해야 되고 그 신중함에 있었을 때에 따른 냉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가 필요하고 본인의 한계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생산성 있고 효율성이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띠님을 대표적으로 성공 트레이더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분도 과거에도 많은 실패를 하고
지금의 빛나는 성공 투자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트레이더가 되게 금액으로 보았을 때 막 사이즈가 커 보이고 이미 엄청난 부자이고 하니까 막 와닿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냉철하게 보기는 많은 돈을 번 만큼 본인의 체력이나 본인의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뭐 해외 뭐 선물 트레이더나 아니면 외환 딜러 트레이더들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국내 기반으로 해외 그런 뜰러 트레이더 같은 분들은 연봉이 거의 한 3장, 2장에서 3장 정도 돼요. 예, 거의 상무 전무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종사를 하시는데 점심 때 뭐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모나게 먹습니다. 예, 모나게 먹어요. 김밥 한 줄, 아니면 밥을 아예 안 먹던지, 햄버거 먹던지, 그러합니다. 연봉이 엄청 높을수록, 그만큼 강도가 높아진다. 책임도 높아진다. 그래서, 진짜 부럽다. 저 고액 연봉자 막 깔아 뭉개야 되겠다. 막, 진짜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넘쳐나죠. 그럼 본인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등가 교환이 된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그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 그만큼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봐야 사기 안 당하고요. 두들겨 보고 내가 신뢰가 쌓이면 그제서야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투자를 해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뒤에 나올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폭락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런 내용으로 좀 주워 봐야 되겠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